이 사건은 일본에서 벌어진 대량 살인 사건으로 츠야마 사건 혹은 범인의 이름을 따서 도이 무츠오 사건이라고도 불린다. 도이 무츠오는 1917년 일본 오카야마 현마시 마을에서 태어났다. 그는 유복한 가정에서 성장했지만 어린 시절 부모를 폐결핵으로 잃고 할머니 밑에서 자랐다. 학교에서는 머리가 좋아 반장을 맡을 정도로 모범생이었으며 마을 사람들의 기대도 컸다. 하지만 체력이 약해 자주 병을 앓았고 결핵을 앓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점점 마을 사람들은 그를 멀리하기 시작했다. 원래 내성적인 성격이었으나 1934년 누나가 결혼한 후 더욱 폐쇄적으로 변했다. 그리고 이 시기부터 그의 관심사는 점점 어두운 방향으로 치닫기 시작했다. 그는 1936년 일본에서 일어난 아베 사다 사건에 깊이 빠졌다. 아베 사다는 자신의 애인을 목 졸라 살해한 후 성기를 절단해 보관했던 여성으로 일본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사건 중 하나로 남았다. 또한 일본의 전통적인 요바이 문화에도 강한 집착을 보였다. 여기서 요바이는 과거 일본의 특정 지방에서 전해 내려온 풍습으로 밤에 몰래 이웃집에 들어가 성관계를 맺는 것이었다. 그러나 메이지 시대 이후 이러한 풍습은 사라졌다. 도이 무츠오는 요바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지만 점점 여성들에게 거절당하는 일이 많아졌다. 특히 여자아이에게 거절당한 경험이 그의 자존심을 크게 상하게 했다. 그의 노트에는 이러한 거절로 인해 깊은 수치심과 분노를 느꼈던 기록이 남아있었다. 사건 전날 1938년 5월 20일 오후 4시, 도이는 자전거를 타고 자신이 습격할 예정이었던 집들을 몇 번이나 왕복하며 철저히 조사했다. 오후 5시, 전봇대에 올라가 마을 전체로 통하는 전선을 절단해 마을을 암흑 속으로 만들었다. 친구에게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한다. 어차피 병으로 죽을 거야. 아베 사다보다 더 큰 사건을 만들고 죽을 거야. 그날 밤 그는 다락방에서 검은색 교복을 입고 군사 훈련용 각반을 단단히 감았다. 고무창 신발을 신고 엽총과 일본도를 챙겼으며 실탄 100발을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1938년 5월 21일 새벽 1시 40분 다락방에서 내려와 첫 번째 살인을 저질렀다. 첫 번째 희생자 도이의 할머니 도이는 난로 옆에서 잠들어 있던 할머니의 목을 장작 패는 도끼로 절단했다. 도이는 엽총과 일본도를 이용해 11가구를 습격하며 학살을 이어갔다. 그는 자신을 거절한 여성들, 자신을 조롱한 마을 사람들, 그들과 관련된 가족들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했다. 도이의 주요 표적이었던 유리코는 도망쳤고 그녀를 숨겨준 테라카와 모키치 가족은 6번째 희생양이 되었다. 총격과 칼에 의해 사망한 사람은 총 29명, 심각한 부상을 입은 사람은 3명이었다. 1시간 30분 동안 마을 전체를 공포에 몰아넣은 도이는 갑자기 인근 마을의 한 집으로 무작정 들어갔다. 그는 연필과 종이를 달라고 요구했고 집주인은 피범벅이 된 도이를 보고 얼어붙었다. 하지만 집주인의 아이가 도이에게 동화를 들은 적이 있어 안면이 있는 사이였다. 아이는 용기를 내어 연필과 종이를 건넸고 도이는 이때만큼은 아무도 해치지 않고 유서를 작성한 후 떠났다. 그는 떠나면서 아이에게 공부 열심히 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거라 라는 말을 남겼다. 유서를 남긴 후 도이 무츠오는 엽총을 입에 물고 반가세를 당겼다. 유서의 내용을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관계를 맺었지만 다른 마을로 시집간 여자가 다시 친정으로 돌아온 걸 보고 분노하여 범행을 결심했다. 그녀를 죽이려 했으나 놓쳤고 애꿎은 가족들만 죽였다. 자신을 괴롭힌 마을 사람을 죽이려 했으나 이사를 갔거나 출타하여 엉뚱한 사람들을 죽이게 되었다. 자신의 할머니를 살해한 이유는 살인자의 할머니로 살아가게 할 수 없어서다. 이 사건은 일본 역사상 최악의 대량 살인 사건 중 하나로 기록되었다. 사망자 29명, 부상자 3명으로 2000년 일본 최악의 총기 난사 사건이었다. 그의 유서와 생전 기록에서 심각한 정신적 고립과 분노가 범행을 초래했다는 점이 밝혀졌다. 사건을 통해 일본 사회에서 결핵 환자에 대한 차별과 배척이 심각했음을 보여주었고
성에 대한 왜곡된 사고방식이 폭력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당시 일본 정부는 총기 규제 강화와 정신질환자의 사회적 보호 필요성을 재조명했다.